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여시제 이명호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여시제라는 연구기관에서 디지털 사회 연구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저도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잘 전달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분들도 질문도 못하고 답답하겠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봐서 또 인사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미래 기술과 사회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들은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생활의 변화, 특히 집이라든지 그리고 도시라든지 이쪽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는 여시제라는 곳에서 연구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여시제라는 것은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이제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냈던 책 작업을 하게 된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개 정도 챕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크게는 사회 변화라는 것을 어떤 프레임에서 볼 것인가, 무엇이 사회 변화를 보여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회 변화의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를 특징 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것 때, 저는 그것이 이제 디지털 사회라고 봅니다. 그럼 디지털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현재 직면한 우리의 문제들이 뭔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사회 변화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이 뭔지,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공간들의 변화들, 스마트한 공간, 집이라는 공간의 변화, 도시라는 공간의 변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 변화인데, 결국 사회 변화를 보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겠죠. 가장 큰 변화들은 최근에 나온 건 이제 기술의 변화,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의 변화들이 급작스럽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을 하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져서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인공지능들이 오히려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크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변화라는 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기술 결정론하고 사회 구성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은 기술이 사회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사회의 성격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결정한다. 또 하나는 아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은 발달하고 어떤 기술은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요구가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특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발전이나 발명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제도가 오히려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 항상 보면 다
어느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이 측면이 맞고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할 때는 다른 측면이 맞죠. 결국은 기술과 사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응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술을 볼 때 어떤 기술을 주어봐야 될 것인가. 이때 지식을 다루는 기술들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범용기술. 범용기술이라는 것은 한 기술 시스템,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범용기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그전에는 엔진이라든지 산업사회의 엔진이 범용기술이죠. 그리고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이라는 기술, 컴퓨터 기술들이 범용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용기술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또 지식을 다루는 것.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고 전달시키고 또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때 우리가 문자가 생긴 거라든지 인쇄술이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식을 다루는 기술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한편 중요하게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사실은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스태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TEEP,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이런 측면의 변화를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분야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변화될 미래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스태프라는 미래 예측 방법론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큰 외연을 둘러싸고 있다면 저는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식기술 시스템, 지식을 다루는 기술하고 범용기술 그리고 그것들이 이런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개인들이 모여서 그룹을 모여서 하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조직의 성격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사물이나 도구의 변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외연적인 측면보다도 더 주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7가지 측면의 변화를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생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뭐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정설인데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을 촉발했던 또 하나의 기술적 측면들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지식을 다루는 기술들의 변화가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기반이 됐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샬 맥루언이라는 사람은 미디어라는 것,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히려 더 사회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사회의 기반이 됐던 것은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쇄술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수공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은 다 다른 버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쇄술로서 찍어내면서 모든 것이 동일한 상품이 나온 것이 처음이 어떻게 보면 인쇄술에 의해서 나온 책이 상품의 개념으로서 첫 사물,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쇄술은 사실 1450년대에 처음 인쇄술이 등장했는데 우리 19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활판 인쇄라는 것들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이어지는 특색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산업사회의 지식기술이라는 것은 인쇄술이 사회였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엔진이죠. 범용기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술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엔진은
증기기관을 해서 처음에는 석탄, 탄광에서 물을 퍼내는 것으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동력으로서 쓰이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쓰이는 동력, 그리고 기차의 동력, 그 다음에 자동차의 동력, 청소기와 세탁기 동력,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의 동력을 제공하는 원형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범용 기술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엔진의 특색이 저는 산업사회의 특색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엔진이라는 것은 속도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넓은 공간들을 사람들에게 진출할 수 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식민지 개척이라든지 제국주의 전쟁이라든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엔진에 기반한 기술들이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량 생산의 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또 이제 엔진이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사회는 분리와 분업을 가속화시켰던 사회죠. 공장과 주거지역의 분리, 그 노동과 자본의 분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들 이런 것들이 가속시켰던 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기술서부터 개인, 조직, 사물, 생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것이 서로들 연관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지식기술이 등장하면서 인쇄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학식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망하는 개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준치하고 무엇인가 세계를 탐험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생기고 그 기업의 조직은 계층적인 조직들, 대량 생산 체계 속에서 그리고 엔진을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에서 공장과 도시가 분리가 되고 또 대량 이동 수단들이 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사회의 특징들을 구성했던 요소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틀로 보면 산업사회를 분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현재 사회는 어떻게 또 이런 측면, 이런 요소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를 어떻게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뭐 후기 정보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사회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범용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엔진에 기반했던 사회가 산업사회였다면 디지털이라는 범용기술에 기반한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고 명명하는 것이 그 사회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용어보다는 디지털 사회라고 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지털 사회도 개인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최신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사회를 이야기할 때 지식기술과 범용기술을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식기술은 인쇄술이었고 범용기술은 엔진의 기술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는 지식기술과 범용기술이 둘 다 디지털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식을 저장하고 기술도 디지털 방식이죠. 비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기술도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도 디지털이죠. 범용기술이죠.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지식기술과 범용기술이 달랐다면 디지털은 지식기술과 범용기술이 통합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파급력이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엔진이 주로 공간적인 측면을 확장을
있다면,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디지털 기술들, 흔히 얘기하는 CPU죠. 컴퓨터 칩에. 이거는 처리 속도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거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공간적 확장보다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더 생산하기보다는 시간을 줄이죠.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똑같은 이 하나의 계산하는데 들었던 시간이 10시간이었던 것이 5시간, 1시간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더 이상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을 줄여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시간과 우리한테 많은 시간을 돌려주는 기술이죠. 그동안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됐는데 인공지능이 기술이 들으면서 수만 장의 사진을 속에서 특정 사람을 골라낼 때 사람이 할 때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의 안면인식 기술들은 몇 초 만에 수만 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특정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시간을 돌려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기술이라는 측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사실은 노동시간이라든지 일하는 시간들을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단축시켜주고 사람이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사회의 기술과 디지털 사회의 기술들이 이런 좀 특색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산업사회의 기술이 엔진의 기술, 동력의 기술들이었다면 디지털 사회의 기술은 두뇌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는 손에 주어진 도구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뇌에 주어진 도구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두뇌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그 프로세싱 할 때 과거의 경험들을 반추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행동이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있어 가지고 사물의 정보를 습득을 해서 저장을 하고 CPU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프로세싱해서 어떤 행동을 해라고 또 액터 쪽에다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결국은 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외뇌라고 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뇌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크게 디지털 사회에서 지식 기술이 우리한테 준 하나의 큰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사물과 지능의 통합이 돼서 흔히 얘기하는 이 가상물리 시스템,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는 물리적인 세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상의 세계가 변화를 해서 물리적인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시뮬레이션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는 시스템이 향후 디지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면 현재 우리 세상의 정보가 디지털로 통해서 가상세계에 대해서 우리 세상을 똑같이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등장하고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이 또 현실 세계를 바꾸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현재 디지털 사회 내지는 미래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기술의 변화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러면 그 지식기술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한마디로 저는 연결된 개인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외뇌를 하나 더 갖는다고 그랬죠. 그만큼 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수천만 명한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죠. 그만큼 한 개인이
파워가 커지는 것이죠. 툰벨이라는 하나의 소녀의 목소리가 세상을,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개인의 강화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네트워크 속의 연결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신체의 역량들도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루는 도구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 개인의 강화, 디지털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거는 보쉬에서 나온 스마트 글라스인데, 이거는 그 전에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 글라스였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안경 다리 옆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스마트 글라스, 어떤 안경이든지 다 스마트 글라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거리에 대한 거리 내비게이션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물건 사러 갔을 때 쇼핑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개인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VR이라든지 AR이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력도 강화시켜주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웨어러블 보조 로봇 같은 것들은 노약자들도 다리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디지털 기술이 갖고 오는 연결된 개인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강화되고 있을 때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로 볼 수 있죠. 그때 연결된 개인이 강화란 것은 기존과 다른 조직 구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냐면 그전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들이 비쌌기 때문에 사실 위에 사람들만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들이 싸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장, 하급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CEO가 갖고 수 있는 정보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권한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더 작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들은 점점 CL 조직화된다든지, 아니면 임시로 모여서 과업을 수행하고 다시 흩어진다든지 프로젝트화 조직하고 되는 것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자포스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좀 더 수평적인 홀로크라시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조직들이 전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 조직이 그 조그만 조직 안에 CEO급서부터 사원급 같이 움직인다 볼 수 있겠죠. 소사장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들은 바뀌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전에 아웃소싱 한다든지 이런 것서부터 내부도 유연화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타입들로 파트타임이라든지 유연근무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든지, 일하는 공간도 재택근무, 모바일, 공동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디지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디지털을 통해서 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조직 안에서, 한 사무실 공간에서 일할 필요성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향후는 이 정규직이라든지 전통적인 이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가 기업의 HR에서 주 업무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공동의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조직화할 것인가, 이것이 큰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방식도 마찬가지로 유연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편화됐어야 되는데 보편화되지 않았던 이유들은 좀 있었죠.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기술들은 벌써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빨리 습득하지 않고 문화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그런 충격들이 우리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점점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1인 기업들, 최근에 하나의 유행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온라인으로 가상의 팀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다시 뭐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꿈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조직 문화의 변화라든지 기업의 변화라든지 개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물들이 점점점 자동화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IoT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사물들마다 센서가 있어서 자기가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의 관여들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물이 냉장고가 우유 없으니까 사람한테 우유 사오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실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고장을 감지하고서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어디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상이 있으니까 무슨 부품을 갖고 가서 교체하십시오. 이것을 자동으로 기계가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사물에 센서가 부착이 되고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어떤 중앙위 서버에 보내고 그 중앙위 서버에서 분석해 가지고 다시 사물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 IoT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는 뭐 사실 20, 30년 정도 되면 동력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배터리를 연결하는 것은 모든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기계에는 사실 IoT 센서가 돼서 들어가서 지능화된 사물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지금도 사실 뭐 프로젝터 같은 거는 벌브의 수명들을 가지고 이 감지하듯이 이것이 지금은 이제 IoT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바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전구 수명 다 될 테니까 뭐 미리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갈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똑똑해지는 사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초 그 CE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이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 아니고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사물 지능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기술적 축적들에 의해서 점점점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물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들이, 컴퓨터 기술들이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것.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사물을 조작하는 게 버튼을 누르고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조작을 하든지 조작을 하기 전에 사물이 나를 감지해 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반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기들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물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조직이 바뀌었다 그럴 때 결국은 사물과 조직이 바뀌는 것 내지는 사물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생산이라는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조직의 규모들이 작아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기업 산업 시대의 제조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20만, 30만까지 갔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철강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2, 30만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잘 나가는 거고 그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썼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들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의 규모는 이제는 10,000명, 20,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는 더 몇 배로 커졌는데도 인원들은 더 줄어들었죠. 근데 왜 가능하냐 하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에는 자기네 기업만이 아니라 협력하는 기업들, 작은 조직들이 바로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점점점 앞으로는 플랫폼이란 방식으로 협력하고 또 플랫폼이란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뭐 각각의 플랫폼 생태계들은 여러 다양한 플랫폼 생태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들 내지는 세계에다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이런 플랫폼이란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죠. 아까 산업사회라는 것은 대규모 생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장지대와 주거단지가 분리되고 그 속에서 서로가 대량 교통 시스템, 기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공간들이 좀 더 작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백화점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온라인만이 다 장악하지 않는 것은 그 아마존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편의점들이 다시 강세가 뛰는 것은 자기 인근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로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전에는 사람이 상품이나 있는 대로 이동했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상품이 다가오는 시대가 됐고 내 주변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큰 병원에서 원격 진료라든지 리모트로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공간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들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거리의 소멸이라든지 벌써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이 갖고 온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이동수단이 그전에는 사실은 개인적 이동수단들과 대량적 이동수단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긴밀히 잘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생활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동수단들이 다양한 모바일들이 서로들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 내지는 비행 택시 이런 것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제품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동수단은 또 도시라든지 공간의 모습들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수단의 변화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동수단의 변화는 뒤에서 좀 더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모듈형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리고 복합적인 측면의 복합적인 용도의 이동수단들 이런 이동수단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전기차이면서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에 의한 변화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 기술들이 지식을 다루는 역량들이 더 발달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들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대중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쉽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영향력들이 점점점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 개인들은 좀 더 작은 규모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들은 더 작아지고 수평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더 자동화된 사물들과 도구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은 바로 그 플랫폼 위에서 생산들을 하고, 공간들은 복합적인 공간들로 이제 장거리로 멀리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바뀌게 되고, 이동수단들은 이 자율적으로 마찬가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크게 한 사회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분석할 때 디지털이 갖고 온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종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종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리지는 않고 자료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를 변화하는 것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시킨 것도 있고, 또 사회 구성론은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기술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기술은 결국은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들이 발전하더라도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은 어떠한 범위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내지는 그 범위 안에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달라져야 된다고 또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좀 간략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외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경제, 환경, 정치 이 전체를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심각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호주의 산불들. 계속해서 지구가 더워지니까 한번 산불이 났을 때 몇 달째 꺼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점점점 기후가 올라가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그리고 그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으면 그 얼음 밑에 있었던 동토의 목초지대들이 있습니다. 메탄가스들이. 거기가 녹으면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들이 또 나오면 지구가 더 더워진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지구의 온도가 1.5도 정도 올라가면 수면이 1m 이상씩 상승하면서 사실 해안 지역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지구가 찜통지구가 된다는 것이 기후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풍요한 생활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당히 지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경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우리가 원한다고 계속해서 석유를 계속해서 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 거대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이제 겪고 있죠.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공장지대의 매연, 발전소 이 문제, 또 하나는 교통수단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들, 수도권 이동 시간이 58시간으로서 북경 다음으로 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0분대 시간들인데 우리는 거의 1시간 이상들을 이동하는 데 쓰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 그리고 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낭비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도시의 주거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 거대 도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와 동시에 환경 오염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큰 문제는 선진국,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점점 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사회 전체 구성에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2060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들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4사람이 벌어서 2사람을 부양한다든지 6사람이 벌어서 2사람을 부양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2사람이 벌어서 자녀들과 양쪽 부모들 이렇게 해서 6사람 이상들을 부양하는 시기 되고, 이때의 사회체제는 사실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산력이 부족한 속에서 소비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큰 이슈라고 봅니다. 결국은 노령층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노령층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구조라든지 주거구조, 이런 것들이 향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도시의 회복 탄력성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자연을 극복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는 여전히 우리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계기도 전염병이죠. 여전히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인간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될 수도 있는, 몇 년마다 한 번 되풀이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도시는 회복력이 있느냐, 특히 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성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 속에서 이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도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이 최근에 이제 다시 고민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도 집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제 집이 그전에는 휴식의 공간이었죠. 어떤 집이 이제 일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 트렌드의 중심에 이런 컴패니언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자기가 직접 집에 있는 기기를 통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제하고, 말로서 불을 켜라, 청소기를 가동시켜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로서 다 가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를 할 것들이 이제 이런 로봇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로봇들은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되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노인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요양을 보조 인력들을 그전에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형식의 로봇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사노동을 자동화시키는 부분들,
그전에도 가사노동의 자동화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주방 같이 이거는 지금 레스토랑 이렇게 버전인데 뭐 조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바리스타 역할까지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이 집에서 각 가정마다 노인들이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결국은 이런 식의 레스토랑들, 주거지 안에 있는 레스토랑 속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10년 후, 20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수제 맥주 만드는 기계 등장했고 지금 뭐 채소 키우는 거 최근에 이제 뭐 사재기들 벌써 휴지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 집안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개념들은 점점점 사람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해결책들이나 제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뭐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병원 입구에서 체온계 재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제 어떤 이 기본적인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 어떤 이 여러 사람들의 체온들이 높아지면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빨리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 거울과 변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이 환자를 볼 때 안면, 얼굴의 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하고 우리 진맥, 맥박을 하고 이것들이 거울과 변기에서 다 가능하죠. 심지어 혈액 피 검사는 안 하더라도 이제 소변 검사, 대변 검사들은 매일매일 사실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신체 활동이 모니터링 돼서 건강이 체크돼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한테 통보가 돼서 의사가 원격 텔레메디신으로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하는 이런 상태로 가고 그 의료의 중심도 지배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시가 이 병리 실험실 같은 것을 개발했는데 이 프린터 같은 프린터 크기, 집에 있는 프린터 같은 크기 안에서 165개 이상의 세포들을 검진해서 이 사람 어떤 세포가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입구나 주민센터에 있으면 우리가 출근하면서 피 한 방울 뭐 이렇게 하면 다 어떤 세균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미래학자들이 전망할 때 사실은 엘빈 토플러도 1960년대 전자오두막이라는 개념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집이나 자그마한 오두막 안에 전자장비를 가지고 일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 6, 70년 정도 지났어도 아직은 사실 이렇게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원격 근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가 가장 높은 지역인 네덜란드 지역인데 네덜란드 지역이 원격 근무를 높이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 심할 때 차량 2부제, 5부제 하듯이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에도 저감하는데 교통 수요를 줄여서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 이 도입되지 않았던 문화 중에 하나가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였는데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는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학습의 공간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공간이 우리 사는 공간 중에서 집은 이제 가족이고 이제 또 사회에서 사는 공간은 이제 도시죠. 그럼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보면 미래 도시를 그릴 때 많은 미래 도시의 그림들이 이런 도시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초고층 빌딩들이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등장하는 미래 도시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사람이 보도에 걸어다니고, 그리고 길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어떤 미래로 갈 것이냐. 사실 이제 논란들이 있지만 이 미래 도시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통수단의 변화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 교통체증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이슈들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들이 없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 생활 공간, 도시 공간들을 만들 수는 없는가. 이 고민들이 사실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하는 이 퀘스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이슈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들이 큽니다. 사실 맥도날드가 등장하는 데는 미국의 자동차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차가 생기면서 차를 타고 외곽에 나갔고, 그 외곽에 있는 데가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서 비즈니스 모델 컨셉을 잡은 것이 맥도날드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율주행차가 되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차를 운전하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차에 대한 욕망들이 줄어들 것인가. 이것들이 가장 큰 이슈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어떤 자율차가 등장했을 때 무슨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가 앞으로 차의 문화와 도시 공간의 문화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차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저도 아직은 좀 퀘스천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 속에서 오락을 즐기고 먼 거리를 그냥 계속해서 다닐 것인가.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에서 어떤 자율주행차 타입들이 먼저 상용화될 것인가. 우리 자율주행차 하면 흔히들 자가용을 많이 연상시키는데, 자가용이 먼저 자율주행차가 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미니밴이라든지 더 먼저 자율주행 수단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가용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가용이라는 것은 패턴들이 없는 것이 자가용이죠. 근데 셔틀버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셔틀, 이런 식으로 마을 버스보다 훨씬 더 작은 셔틀이 더 많이 운행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의 교통수단이 정착되면 사실 뒤에 오는 교통수단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교통수단들이 도시 모습을 좀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는 차를 자기가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차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고 또 다시 차를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굳이 내 차를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소유했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차를 빌려서 쓸 수 있다면 굳이 내 차를 사람들이 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차량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전망이고, 또 저는 차량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차량의 종류는 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자가용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레저를 갈 때는 레저용으로 타고,
또 산악용을 갈 때는 산악용, 캠핑을 갈 때, 가족끼리 이용할 때, 그때 다 이 모든 용도에 비슷하게 적합하도록 만든 것이 자가용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하나의 차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할 때마다 선택한다면 상당히 많은 차종들이 등장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있을 때 경제적 효과들은 자기가 차를 소유했을 때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들죠. 사람들이 주차 공간 필요 없죠. 그리고 차량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게 되면 사실 차량 소유 비용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자가용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 차와 인도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도시공간 모습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보쉬하고 다임러, 그 BMW 쪽에서 이제 그 미래 자동차 교통수단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들을 했었고요. 네, 똑같은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이게 걸어 다니고 개인용 이동수단들을 이용하고 자율주행 차들이 좀 그냥 같은 공간 속에서 어울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미래 사회의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이제 이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자가용 비행기 내지는 비행 택시들이죠. 이 우버라든지 우버에서 이제 시험하고 있고, 또 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헬리콥터 회사들이 또 이제 시범적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개념도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게 도시 내에서의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거는 좀 아직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머리 위에서는 뭔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것. 또 하나는 소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의 이런 이동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에 좀 더 그 전에 차로서 오래 가지 않고 도시 간에 이동할 때는 이런 도시간 이동수단으로서 이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이제 이런 최근에 챌린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자유로운 이동수단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이동수단의 공간은 하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떤 방식이든지 새로운 이동수단들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는 이제 사회 제도적인 영향들에 의해서 이제 안전의 문제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하나의 시범 도시를, 모델 도시를, 우분 시트라는 모델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후지산 인근에 있었던 도요타 자동차 공장 부지인데, 뭐 여기도 이제 자동차 공장 부지가 폐쇄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다가 여기다 작은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서 여기서 미래 도시의 모든 것을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로봇이 다니고 스마트홈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여기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요타 직원들하고 전 세계에서 어떠한 도시 솔루션 내지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갖고서 나는 여기 와서 실험해보겠어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입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재미있는 시도가 되고, 여기서 실증 실험들이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용해보면서 이거는 실제 받아들이겠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이거 확산되기 어렵네, 이런 것들이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들을, 이런 빠른 교통수단들은 외곽에다 배치하고, 이런 블럭과 블럭들을 이용하는 데는 이 큰 마이크로 모빌리티, 흔히 뭐 좀 자가용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 개인용 이동수단들, 또 하나는 또 많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런
이 구조 속에서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거는 요런 도시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도요타 자동차의 이 팔렛이라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것은 상점들을 한다든지 뭐 이 작은 이 커피숍을 판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밤에 우리 포장마차 생기듯이 생겼다가 낮에는 없어질 수 있는 것들. 또 낮에는 또 다른 공간을 쓰는 거죠. 이동형 상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실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물건을 파는 상점도 되고,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주로 목재로 나무를 져서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서 하겠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가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를 운영하는데, 그 데이터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고, 그래서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사이드웍스 랩이라는 그 도시를 만드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래된 항구 하나를 블록을 좀 미래도시로서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면한 것이 이 사람들이 구글이 우리 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또 하나의 이슈로서 계속해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주면 자기 데이터를 통해서 편리함은 없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데이터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죠. 결국은 미래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통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술을 운영하는 이 도시라든지 거버넌스도 민주화될 수밖에 없다. 이슈를 같이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빅브라더가 생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도시구조 속에서 살게 될까 하는데, 이런 도시들이 이 개념성으로 된 것이 이게 결국은 도시라는 것은 생산활동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생산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들이 교환되고, 그때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직접 하나의 특정 분야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드론도 실험해보고, 아까 실험도시 해보고, 또 제작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생산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능력들이 강화되고, 조직도 작은 조직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산활동도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컴팩트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유형의 도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기술이 우리의 집을 바꿀 거, 공간을 바꿀 거, 특히 도시를 바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도시의 큰 도시의 개념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컴팩트한 도시들이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더 건강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그래서 많은 이런 도시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런 도시들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의 맨하탄 같은 도시들이 또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이 낮은 층의 전원 도시 같은 데도 있고, 뉴욕과 같이 고층 빌딩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 기능적으로 다 다른 용도들이 있고, 그 다른 용도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좀 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아직도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